요새 당근마켓에서 문고리 거래 많이 하잖아. 해봤지. 여기서도 사기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물어보고 싶어. 어떤 각종 피규어 제품을 모으는 H가 당근마켓에서 50만 원 상당의 한정판 피규어를 사려고 했는데 문고리 거래를 하기로 한 거야. 물건 안 보고 그냥 가서 가져오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찾아가니까 물건이 10만 원 상당의 짝퉁이었다. 아이고. 난 50만 원짜리 사고 싶었는데. 게다가 돈을 입금하자마자 판매자가 잠적해버렸어. 그리고 판매자의 집 주소, 전화번호 이것도 다 다른 사람 거였어. 그리고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또 대포 통장이었어. 정말 치밀하네. 그러니까 진짜 사기를 치려고 한 건데 이 경우에는 그 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대포 통장이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송금을 한 통장이 실제 그 사람의 계좌가 아니고 제3자 명의의 계좌라는 거잖아. 소위 말하는 대포 통장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계좌 입금한 돈을 돌려받는 게 어렵다고 나는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 신고된 대포 통장이라면 아마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거고 맞아. 신고를 했겠지. 근데 신고를 하게 되면은 법률상 그 통장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 거래 정지가 돼버려. 거래 정지가 아예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입금은 돼도 아무런 거래를 그 사람이 계좌 명의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장, 그러니까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이 되어야지만 풀어준단 말이야. 그럼 내 돈이 보이스피싱용 대포 통장에 들어가면 나는 못 돌려받는 거네 거의. 거의 나중에 뭐 수사가 끝나고 뭐 거기 돈이 남아 있고 다른 피해자들이랑 뭐 나눠받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현실적으로 곧바로 돌려받기는 어렵지. 이런 경우에 차고 송금으로도 반환받을 수 있나? 그렇지.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사실 내가 뭐 김인수한테 뭐 10만 원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계좌번호 뒷자리가 8인데 뭐 9로 잘못 적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송금이 됐다. 그럴 경우에 차고 송금이니까 무조건 나는 반환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법률상 그것도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차고 송금의 경우에도 계좌 명의인이 협조를 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사실 알면서도 배째라 하면서 안 돌려주게 되면 결국 소송을 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소송의 결과로 집행을 해서 돌려받아야 되거든. 굉장히 복잡하지. 거구나.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나는 50만 원짜리 소액 거래잖아. 근데 이거를 변호사까지 그 가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방법이 없을까? 소액 거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통 소액인 경우에는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지. 네, 그 지급 명령 신청인 경우에는 그 가해자, 그 가해자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지급 명령 신청을 했을 때는 그 가해자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통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 명령과 소송으로 나뉘는데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 뭐 사실조회 신청이라든가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 통장 번호 이런 걸 통해서 뭐 주민번호도 확인하고 주소도 확인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급 명령 신청인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거든. 가해자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가 누군지만 알면 소액 같은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 지금처럼 가해자가 모르면, 다 가짜인 경우는 하기 어렵다.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그 사람의 정확한 주소는 알아. 근데 집행을 위해서 주민번호는 모른다라고 하면 주민번호만 비워놓고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이 부분이 비었으니까 다시 보정해서 제출해라고 보정명령이라는 거를 내리거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정보 중에 하나만 누락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제 그냥 공란으로 해서 내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처럼 아무것도 모르면 이제 인수 말처럼 지급명령으로는 돌려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를 좀 명심했으면 소액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면 소송해야 되고 소액인데 상대방의 정보를 알면 지급 명령을 하면 된다. 그 지급 명령 소송의 차이는 결국에는 그 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발생한 인지송달료 차이도 있고 소송 시기나 기간도 꽤 길거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하세요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적 정보를 알 수 없으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소송을 하면은 뭐 1년이 뭐야. 2, 3년도 걸리는데 지급 명령은 그냥 서류만 구비를 하면 몇 달 만에 끝나니까 이게 훨씬 간명하다고 볼 수 있지. 중고거래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당근마켓에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없다. 플랫폼에서 받을 수 없다. 결론만 얘기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전자상거래면은 그냥 거래자 사이에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이라도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일단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비자 보호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없는 거는 당연하고 이 플랫폼도 지금 뭐 어떻게 법률상 제도권상에서 강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환불이 되게 중요하네. 어렵다. 중고거래는 환불 받을 규정이 아예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2023년인가 그때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랑 같이 그 규정을 하나 만들었어. 권고하는 규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가이드라인이야.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수령 후에 3일 이내에 원래 거래했을 때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새로운 하자가 발견이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뭐 수리비를 배상을 해주거나 전액 환불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다. 권고에 불과하지. 권고에 불과하고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좀 중고거래를 할 때는 되게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일단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편하려고 중고거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 물건 싸게 사려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더 꼼꼼하고 좀 정신이 없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 판매자가 짝퉁인 걸 본인이 몰랐어. 본인이 모르고 이걸 내놨던 거야. 그럴 경우에도 이거를 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짝퉁인 걸 몰랐다고 해서 뭔가 그 사람의 면피 사유는 당연히 안 되겠고 그런 경우에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게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일 유명한 그 회사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분쟁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놓기는 했어.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뭐 예를 들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한테 정품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을 해서 그 자기들이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야.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정품으로 알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뭐 만약에 가품으로 판정이 되면은 판매자한테 너가 제출한 서류에도 불구하고 가품인 것 같으니까 환불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내리고는 있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나 가품인지 몰랐으니까 억울해요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다른 데는 환불도 그렇고. 그리고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이제 감정업체들 많잖아요. 요즘에는 맞아. 감정업체한테 가서 만든 이제 가품 확인서를 제출을 해버리면 판매자가 무기한 제재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 잘못한 거니까. 이게 짝퉁을 팔면 플랫폼들은 그 사람을 판매자를 무기한 정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거래 질서를 훼손했으니까 제재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뭐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그 구비 서류를 받아서 진짜로 가품을 판매한 정황이 확인이 되면 무기한 제재 처리를 하고는 있고. 내 돈을 돌려받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어렵고 뭐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증빙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구매 확정이나 거래 취소 처리를 직접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는 해. 이것도 사실 뭐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기는 하지만 근데 또 중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접수할 것을 또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중재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사실 플랫폼이니까 뭐 딱히 수수료 같은 것들을 받으면은 그거에 따라 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수수료 같은 거 받는 건 지금 아니니까. 그치, 그거에 없으니까 사실 뭐 이 정도로만 해도 뭐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은 당근이나 뭐 번개장터에서 본인이 일단은 먼저 배상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구상을 해가지고 그 가해자한테 직접 소송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상 그 정도까지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보험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보증보험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번호, 주소, 이름으로 가짜 거래를 했어. 이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는 거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변론으로 하고 실제로 뭐 고소할 수 있는 거 사기죄로 사기지 사기로 고소를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법률 적용이 될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말씀한 지금 얘기한 사례만 가지고는 사기죄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고. 그럼 의외로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없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옛날에 변친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사진을 갖다가 사칭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는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이 있어. 그 사람을 사칭해서 뭐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서 뭐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킹 처벌법에서 처벌받는 행위도 아닌 것 같고 사기죄. 맞아. 근데 만약에 뭐 개인정보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겠지. 아니면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따라서. 뭐 그건 또 개별 행위 태양에 다르니까. 일단은 사기죄가 가장 유력하다. 그렇지. 사기를 한 거는 맞으니까. 그렇지. 근데 또 여기서 내가 찾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 어떤 거?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가해자가 맞아. 이제 보복을 한 사례가 있어. 가해자가? 이건 실제 사례야. 오. 이게 피해자가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사람의 아이디를 그 중고 게시판에 올리고 이 사람은 뭐 사기꾼이다라고 하면서 신고까지 했어. 근데 그거를 알게 된 거지 가해자가. 알게 돼서 그 가해자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아니까 계속 전화를 한 거지. 근데 피해자는 무서우니까 전화를 안 받았어. 사기꾼이 피해자한테 계속 전화했다는 계속 전화를 했지. 신고 왜 안 내리냐고 막 빨리 내리라고 하려고. 무섭다. 이제 막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부재중 전화가 300통이나 쌓인 300통이나? 거야. 피해자 전화에. 거의 뭐 이 정도면 스토커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스토킹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실제로 벌금 형을 받은 사례가 있어. 굉장히 무섭네. 이 외에 좀 중고 거래 관련해서 다른 사례들이 좀 있을까? 사기 사례. 중고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도 내 주변에 이 사례들이 있는데 보통은 뭐 이제 상품권 사기, 티켓 사기 등이 많고 보통은 사람들한테 먼저 송금을 하고 티켓 보내주겠다 뭐 하고 나서 안 보내주는 경우가 태반이지. 근데 그 금액이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도 선뜻 막 소송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런 걸 하지 못해. 왜냐면 힘들거든. 그래서 막 나한테 연락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건 제일 효과적이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가해자가 신원이 특정된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급명령이라든가 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나는 그 비용을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에 자체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라고 하거든. 못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다. 그렇지. 그리고 그런 사기꾼들이 한 명한테만 사기를 치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들 여러 명이서 소액일지라도 여러 명이서 같이 신고를 하면 좀 더 빨리 수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동종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같이 고소를 하는 걸 권장을 하는 편이지. 오늘 꼭 알아놔야 하는 워딩은 바로 지급 명령이네. 그렇네. 지급 명령을 오늘의 핵심. 신청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걸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